월드클래스 코리아 기업의 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세무 고객을 모으고 지키는 세무사업 하이엔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월드클래스 코리아 하이엔드 마케팅 센터 이동철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하이엔드 전략 모쪼록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이엔드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근본 전략은 사전에 철저한 서베이와 조사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졌음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베이 개요는요, 국내 1위의 리서치 기관이죠. 한국리서치하고 월드클래스 코리아 컨설팅 그룹이 함께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2번이나 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에서 4월 3일까지, 그 다음에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2달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표본은요, 전국 법인 기업체 235개, 세무사 300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고객은 CAW-MI 방식을 썼고요. 우리 세무사님은 카티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교차 질문, 연계성 데이터를 입체 분석해서 본 전략을 도출을 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어쨌든 성신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자세히 실시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하이엔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도 분명히 이러실 겁니다. 하이엔드가 뭐야? 그래서 준비한 장표입니다. 자, 하이엔드란 무엇이냐?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자문을 할 때 보통 말씀을 많이 주시는 크게 3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하이엔드는 하이엔드급 카메라, 오디오, 호텔 같은 그런 최고급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냐, 또는 뭐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하이엔드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다 틀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이엔드가 최고급에 쓰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엔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세무사업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고요. 어떤 업종이나 어떤 비즈니스 현장에 가도 내가 아닐지라도 그런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쟁자가 있다고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이엔드 전략을 구사하는 브랜드 또는 회사와 우리가 만약에 매스 일반적인 마케팅을 구사한다면 헤비급하고 라이트급 붙는 거와 똑같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겟에 대한 소구점이나 매력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제 그랜저를 팔고 있는데 벤틀리가 들어왔어. 그럼 이것도 완전히 다른 게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략의 초점이 다르고 매력도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엔드 제품이 아니더라도 하이엔드 서비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이엔드 전략을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이엔드에 당하기보다는 칼자루를 쥐어야죠. 우리가 하이엔드 전략을 장착해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라고 보기 힘든 분야에서도 하이엔드 전략을 써서 성공하는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기띠 사례입니다. 우리 세무사님들께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자, 아기띠 팔아서 매출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기띠로 창업을 해서 정말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회사는 코니바이에린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창업 3년 만에 매출액이 237억입니다. 아기띠를 팔아서요. 그런데 이 방식이 제가 감히 하이엔드 전략을 잘 쓰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엄마가 창업을 했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나에게, 우리 아이와 내가 교류를 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에 가서 원단을 끊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이엔드 브랜드들, 명품들 잘 보시면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창업주가 어떻게 시작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띠를 가지고 철저하게 뭐 쿠팡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알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아이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올리면서 팬덤이 형성이 됐어요. 엄마들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단순히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아나운서, 연예인,
심지어는 일본에 있는 아나운서 연예인들까지도 이걸 보고 감동을 해서 이 스토리와 제품에 감동을 해서 막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컸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리는 거, 사진 한 장 올리는 게 약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환경, SNS 환경을 만나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이엔드 전략을 도입한 기업을 잘 보면요, 제대로 먹히면 이렇게 급격한 매출 성장, 그 다음에 동반해서 이익을 같이 따라갑니다. 이익률이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하이엔드 전략을 쓰는 제품은 가격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자체가 객단가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률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만 구사가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사업이 안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기 띄었죠. 두 번째, 자, 도너츠. 도너츠 우리 길에 가다가 많이 있잖아요. 파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도너츠 팔아서 얼마 정도 매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세무사님,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이 회사는 100억 정도 합니다. 3년 만에. 횟수로 4년이죠. 102억. 올해 아마 더 뛰었을 겁니다. 노티드라는 브랜드인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도너츠에 일반적으로 도너츠 하면 그냥 달고 설탕이 발라져 있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디자인, 아주 세련된 디자인과 이모티콘 같은 캐릭터를 집어넣고 또 하나 레트로 감성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도너츠가 미국 거잖아요. 미국 아메리칸 레트로라는 컨셉을 가지고 덧입힌 겁니다. 그게 완전히 주요했어요. 그래서 도너츠라는 단순하게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선 문화 감성 코드를 입힌 거죠. 하이엔드 코드를 입혔는데 그게 완전히 주요해서 지금 도너츠 팔아서 102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 27억이 납니다. 가공할 만한 이익률이죠. 도너츠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자, 그런 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하이엔드 코드를 장착시켰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지금 앞에 두 사례는 제가 제품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무사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품? 우린 제품 아닌데? 그래서 서비스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는요, 테마파크입니다. 즐겁게 우리가 놀이 체험을 하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981 파크라는 곳입니다. 테마는 뭐냐면요, 주된 서비스 제품 무동력 카트입니다.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있죠. 쭉 낙하하면 이렇게 내리막을 쭉 내려오면서 타는 그런 건데, 무동력 카트 타보신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하이엔드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타보시면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저도 여기를 가야 된다는 강권에 의해서 가봤는데 처음에 가봤자 이건 뭐 내가 애도 아니고 이거 한번 타고 그냥 뭐 또 타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제가 타고 나서 또 타야 되겠어 라는 강렬한 이런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타고 싶으시죠? 그렇죠? 이게 내가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앱에 랭킹이 뜹니다. 기록이 다 떠요. 그리고 순위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게시판에 막 게시가 돼요. 그러면 나는 사실 그냥 슬슬 탔는데 20등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승부욕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이거 또 타야 되겠어. 이거 한 번 타는데 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무동력 카트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건조한 아이템에 랭킹 시스템, 게임식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앱, 그 다음에 뭐 동영상, 이렇게 내가 타는 동영상까지 막 보여주니까 이런 게 막 엄청 막 상승작용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장소가 상당히 광활하고 시원하고 또 조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너무 정말 기분 좋은 곳, 그런 하이엔드적인 요소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대박이 났습니다. 2019년에 개장을 했는데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고 현재 기업 가치가 1,000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일반적인 제품에 이런 하이엔드 코드를 마케팅을 접목시켰을 때 아주 큰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업 과연 하이엔드 마케팅이 필요할까? 또는 도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게 지금 관건인데요. 제가 세무사업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메인 서비스죠. 기장 조정료의 추세가 어떠하냐라고 제가 세무사님들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97% 정도의 세무사님들께서 유지하거나 하락하고 있다. 상승하고 계시다고 답해 주신 분은 3.7%, 100분 중에 한 3, 4명 정도
만 그렇게 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유지 또는 하락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하락에 대한 체감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조금 놀랐습니다. 숫자를 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궁금했습니다. 3.7 저분들은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올리고 계실까? 하이엔드형 세무사님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이분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인터뷰해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대다수의 분들은 하락을 하고 있다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느낌이실 것 같고요.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되고 있을까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보시면 자 경제 성장률이 2015년부터 한번 보실까요? 2.8, 2.9, 3.2, 2.0대를 대부분 좀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세무사님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습니다. 2015년에는 마이너스였네요. 0.6%, 마이너스 0.6, 0.7, 1.8 이렇게 쭉 올라오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 성장률 이상을 넘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된 건 아닙니다. 증가하셨는데 경제 성장률보다 하회하다 보니 느낌상 상대적으로 조금 늘지 않는 것 같아, 유지 안 되거나 뭐 감소하는 것 같아라고 느낌이 드셨던 게 맞는 거죠. 지금 숫자로 보면 그죠? 그런데 자 매출액 증가율이 높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하이엔드 마케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익률입니다. 손익. 이익률이 담보돼야 마케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매출이 많이 안 늘었다고 해도 비용이 통제가 잘 되면 어떻게 보면 이익률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봤습니다. 자, 최저 임금 인상률. 우리 세무사업은 지식 비즈니스잖아요.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비용에서. 최저 임금 인상률 어땠습니까? 한번 보면 자 2015년에 7.1, 2016년 8.1, 7.3, 16.4, 10.0 모두 7%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많이 늘고 있지 않는데 비용은 이렇게 늘고 있다. 그러면 손익에서 상당히 압박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경영에 상당히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신데 그렇다면 자 우리 메인 서비스 기장조정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님들 뭔가 대책이 있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기장조정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것도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대책 없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하신 분이 73.7%. 3분의 2 이상이 대책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매출액은 많이 늘고 있지 않고 비용은 이렇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좀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기장조정료에서 진짜 답이 없는 건가?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기장조정료 조정할 수 있는 뭔가 현실적인 방법 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CEO들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어요. 현재 세무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 기장조정 결과다고 말씀 주신 분이 9.1%였습니다. 자, 두 번째 낮은 기장료를 제시하는 세무사로 변경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러니까 일편단심 충성도를 보이시는 거죠. 지금 하는 우리 세무사 난 충성도야. 난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께서 이유로 꼽지 않으시는 거. 자, 보면, 자, 변경하지 않는 이유 1.6%만이 기장조정 결과입니다. 나머지 98.4는 다른 요인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설렁탕 집에 갔는데 설렁탕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불만족이어도 또는 계속 그 집에 가는 이유도 설렁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것도 밑반찬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족하는 것도 또는 여기 계속 오는 이유도 밑반찬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직원이 친절해서 이런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메인잡에 대해서 메인잡이 강하고 이게 매력도를 주지 않고
다른 걸로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 신호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장 조정료는 불만족하는 요인에도 크게 요인이 아니고 매력을 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매출액과 손익률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장조정료가 어떤 매력도를 주고 있는지 크게 매력도를 못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매출 이익에 따라 하인드 전략을 권고한 단계가 있거든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매출, 손익률 권고 단계인데요. 첫 번째, 매출이 증가되고 손익률까지 좋다. 그 할 경우는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인드 마케팅 필요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매출은 증가되는데 손익률이 감소한다. 이건 좀 레드 사인이죠.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격화되는 건 아닌데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품 라인업, 서비스 라인업에 문제가 생겼든지 뭐가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입 검토를 할 단계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데 손익률은 방어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도입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출은 외형은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수익률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입 관찰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역시도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거 문제가 되는 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매출도 줄고 있고 손익률도 줄고 있는 이 단계는 레드 사인이죠. 완전히 레드 사인이죠.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계속 데이터를 숫자를 보셨죠? 우리 세무사업은 어떤 단계인 것 같으세요? 유감스럽게도 4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입이 시급한 단계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같이 우리 하인드 전략을 세무사업에 적용을 시켜서 이 추세를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또는 우리가 봤던 시장 고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고정관념을 다 깨시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이야기입니다. 교차로 아시죠? 독일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가 사고가 무척 잦았어요. 사고가 너무 잦아가지고 교통경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예산도 많이 써가지고 뭐 횡단보도 막 세세하게 하고 뭐 신호등 달고 표지판도 막 달고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째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덜란드에 SOS 쳤습니다. 네덜란드에. 그래서 네덜란드의 교통공학자인 한스 몬더만 교수가 와서 이거를 한 칼에 해결했습니다. 완전히 역발상적인 접근으로. 궁금하시죠? 자, 이건 프로젝트의 이름은 쉐어드 스페이스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단서가 있어요. 쉐어드 스페이스, 공간을 나눈다, 공유한다 이런 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교통공학자 한스 몬드만 교수는 와서 어떤 걸 했냐면 이제는 이랬어요. 이렇게 도로와 보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람들은 인도로, 차는 차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신호등도 막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렸어요. 더 신호등을 더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다 없애버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그래도 이렇게 막 신호등을 이렇게 막 제어를 해도 안 되던데 이걸 없앴다? 이러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통 흐름은 40% 개선이 됐고 보행자 사망사고는 60%나 쑥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보시면 차랑 이 보행자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냥 어디 인도 같지 않으세요? 느낌이 약간?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한스 몬더만 교수는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서 답을 찾지 않았어요.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재정의했습니다. 뭐냐면 문제 해결의 주체가 시당국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시당국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보행자와 운행자가 해결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자율성에 있다.
보행자와 운행자의 자율성에 맡겼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풀린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차가 다녀야 되고요. 보행자도 다녀야 되잖아요. 보행자는 차가 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하게 되죠. 핸드폰 안 봅니다. 여기는. 핸드폰 집어넣고 차를 주시하면서 가는 거고요. 차량도 마찬가지 보행자를 보면서 배려하면서 가는 겁니다. 서로 간에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막 지나가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교통 흐름이 좋아지고 사망사고가 완전히 주는 거죠. 오늘 이 사례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문제 해결의 연속선상의 해결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그것을 깨고 접근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하이엔드 마케팅에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이엔드 프린시플이 있는데 자 5가지입니다. 자 가격 주도력, 적정 수익률, 대체 불가성, 모방 불가성, 측정 불가성.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느냐, 수익률, 적정 수익률이 확보가 되느냐, 대체 불가, 다른 어떤 서비스와 대체가 쉽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정도. 그 다음에 모방 불가, 모방이 쉽게 되느냐. 그 다음에 측정 불가, 측정 불가할 만큼의 매력도를 주느냐. 이렇게 5가지로 보거든요. 보통 5가지로 보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모디파이를 좀 해봤어요. 변환을 시켜봤습니다. 우리 세무사업에 맞게. 자, 우리 세무사님들을 위한 하이엔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딱 읽어드릴 때 보시면서 딱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스? 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격 주도력.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세무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까? 예스 또는 노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스? 아닌가요? 도리도리. 예. 두 번째, 적정 수익률. 세무사무소의 손익률은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향후에도 계속 유지할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예스 또는 노로 답해 보세요. 예. 세 번째, 대체 불가성. 경쟁 세무사나 인터넷 기장 서비스가 저가 공세를 펼치더라도 현재 고객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스 또는 노. 네 번째, 측정 불가성. 기장 조정 세무 서비스 외에 나만의 다른 무형의 가치는 있는가? 예스 또는 노. 몇 개나 나오셨어요? 한번. 네. 제가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뭐 0빵 하나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즈니스 환경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를 아까 데이터에도 보신 것처럼 그런 걸 말씀을 주시는 건데,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솔루션이 하이엔드 마케팅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세무사업의 하이엔드 전략을 보는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아까도 쉐어드 스페이스도 문제를 재정의했잖아요. 자, 우리 세무사업은 그럼 어떤 업이냐? 정의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업의 정의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서베이 결과에 의해서 또는 저희 분석에 의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 세무사, CEO님들께 여쭤봤어요. 현재 세무사님은 어떤 경로로 선정을 하셨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와, 50% 이상의 CEO님들께서 지인 소개로 만났어. 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과거 인연. 뭐 옛날에 이런 인연으로 만나기 이런 거죠. 소개와 인연, 전형적인 아날로그입니다. 뭐 전화로 만난 거 아니고요. 뭐 인터넷 배너 보고 한 거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제가 세무사님께 여쭤봤어요. 아까 그거는 시장이죠, 시장. 시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세무사님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세무사님들은 그러면 우리 시장에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현명하시게도 80%의 세무사님들께서 소개 마케팅으로 하고 있다. 딱 맞는 거죠, 그렇죠? 소개가 가장 중요한데 소개 마케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광고 마케팅도 조금 있습니다, 17%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소개 마케팅의 성격이 조금 더 궁금했어요. 세무사님들께서 하신다고 하는. 자, 어떤 경로로 소개를 받으시냐, 누가 소개를 해주시냐는 겁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기장업체 CEO가 절대적입니다. 79.2%, 한 80%예요.
그 다음에 각종 모임인데요. 그러니까 기장업체 CEO들께서 만나서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정말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가는 우리 세무사야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각종 모임이 45.5%인데 자, 각종 모임에 가서도 만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CEO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 타겟은 거의 CEO들이시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기장업체 CEO들이 핵심입니다. 잡아야 되는 제일 타겟이에요. 제일 타겟. 그렇죠? 숫자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소개, 관계, 추천 이런 키워드는요. 저희 하이엔드 마케팅에서 상당히 많이 듣는 익숙한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마케팅보다는. 일반적인 마케팅이 아닌 신뢰나 장기 관계 중심의 하이엔드 마케팅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낼 수도 있어요. 세무사업에 대한 마케팅은 하이엔드용으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만약에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마케팅 방식이 아닌 하이엔드 마케팅의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제가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세무사업은요. 기장 CEO를 팬으로 만들고 지켜야 하는 팬덤 비즈니스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 기장 CEO님들께서 팬만 되시면 그래서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 비즈니스 사업은 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팬이 모여서 팬이 된다면 이런 팬덤 비즈니스가 잘 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지를 조금 더 나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팬이 생기면요.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생태계. 지금 전 세계에서 1위인 시가총액 1위인 회사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애플입니다. 1위입니다. 시가총액 1위. 그 애플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팬을 통한 팬덤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케팅 또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례입니다. 보면 애플 에코시스템인데요. 생태계라고 하죠.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뭐 애플 TV, 아이맥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뭐 아이튠즈 음악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애플 스토어 이런 거 통해서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애플을 쓰신 분들이 계속 애플을 쓰시게 되는, 그래서 애플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 재구매율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게 그냥 애플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이런 치밀한 에코시스템 안에 팬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애플바라고 불리죠. 그래서 애플 제품 지난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보면 아주 탄탄합니다. 매출 그 배분이 잘 돼 있어요. 뭐 아주 포트폴리오 끝내주죠. 애플, 아이폰, 맥, 아이패드, 애플 서비스, 웨어러블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배분이 돼 있고, 이렇게 실적들이 다 골고루 좋은 상황으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익률이요 42.5%입니다. 이거는 제품을 팔아서 이게 나온다. 이거는요 일반 제품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애플을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애플은요 일반적인 매스 마케팅, 일반 제품의 매스 마케팅이 아니라 하이엔드 마케팅을 접목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대규모로 성공한 사례.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엔드 마케팅에 따라오는 팬들, 팬덤 이런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거죠. 저희가 한번 각오를 다져야 되는 거죠. 아, 하이엔드 마케팅 해야 되는 거네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거의 유일하게 맞섰던 적수가 삼성입니다. 지금도 삼성 갤럭시만 거의 맞서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는 수익률이 좀 낮아요. 삼성전자는 이익률이 요거야 반 정도 됩니다. 이유가 제품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분석을 하기로는 삼성에서도 이제 알게 됐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자, 에코시스템, 이 생태계, 팬, 요게 이제 키워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도 역시나 에코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거는 요번에 폴더블 폰 있잖아요. 요번에 폴드, 갤 폴드 나오고 그 다음에 플립, Z 플립 나오면서 생태계 시스템 도입을 했어요. 자, 이 Z 플립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통해서 그냥 액세서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삼성 라이온즈, 블루윙즈 축구단이죠. 그 다음에 뭐
헤지스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 그 다음에 또 뭐 마블 캐릭터, 그 다음에 빈폴, 럭셔리, 질 스튜어트 같은 명품들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팬들, 이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팬덤이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그 팬들을 끌고 들어와서 협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완전히 히트를 쳤죠. 지금 실적 되게 좋습니다. 삼성이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는 삼성 휴대폰 갤럭시 점유율 거의 빵이었어요. 외국산 핸드폰의 무덤, 휴대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도 지금 완전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이 한때는 18%까지 갔던 중국 핸드폰 시장에서 거의 뭐 1%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폴드업폰이 완전히 돌풍을 일으키는 사전 예약 다 마감됐죠. 그 정도로 제품의 기계적인 매력도 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펜으로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객이 갇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갇힌다기보다는 즐겁게 이제 즐거운 구석인 거죠. 즐거운데 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가면은 뭐 액세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즐거운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살고 같이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도 지금 고민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저가 뭐 기장 서비스나 아니면 또 경쟁하는 치열하고 우리 고객들을 가둘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본 게임입니다. 기장 CEO님을 포함한 우리 CEO를 펜으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 하이엔드 솔루션이 뭐냐?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을 정의하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라. 두 번째, 나만의 전문화 포인트를 만들어라. 세 번째, 이종 결합으로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라. 네 번째, 직원과 세무업의 가치를 공유하라.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복잡하실 것 같아서 4가지로 그냥 딱 요약했어요. 예.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고객을 정의하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라. 자, 사실 마케팅의 시작은요. 아까도 제가 정의를 했잖아요. 고객을 파악하고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문율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 세무사님들께서는 어떤 정도의 마케팅 마인드로 시장을 대하고 고객을 유치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세무사 사무소 위치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어요. 세무사님들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세무서 주변 등 수요가 있는 곳이 1등, 2위는 직원 채용의 효율성,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 해당 지역 주변 기업 수, 임차료 포함 유지비인데요. 자, 한번 보면 이 3가지는 사실 시장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세무사님들이 근무하기 좋은 곳, 우리 직원들 잘 뽑기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케팅에서는 공급자 마인드라고 하던데 세무사님들께서 그냥 근무하기 좋은 곳으로 한 거예요. 이건 나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직원 채용, 임차료, 출퇴근 시간. 이분들이 50%가 넘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시장을 보지 않고 나중심적으로 사고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고객이 잘 보이지 않고 솔루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즈니스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고객을 제대로 정의하고 마케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신문은요. 데일리 레코드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 던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입니다. 지역지. 전국지도 아니에요. 근데 구독률 112%입니다. 말이 됩니까? 100이면 100이고 99면 99지 112라니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한국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국의 신문 구독률이요 6.7%입니다. 근데 여기는 112%가 나오는 거예요. 가공할 만한 겁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한다면 100명이 아니라 112명이 본다는 거니까 그럼 12명이 유령인가요? 고스트? 뭐냐면요. 자, 한 집이 2개를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서 본다는 겁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데일리 레코드가요. 자, 후보 아담스라는 분이 편집장인데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답이 거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데일리 레코드는 옆 동네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리 마을, 우리 시에 파편이 날아오지 않으면 쉬지 않겠다 이겁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저히 우리 던에 우리 지역 주민에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로컬, 우리 뉴스에 집중하겠다는 거고, 심지어는요, 뉴스의 타이틀이 뭐 주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누가 죽었고, 누가 이사 왔고, 어떤 가게가 생겼고,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누구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원칙이 있어요. 모든 기사에는 주민들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 한마디로 김철수 그러니까 생긴 일, 뭐 이런 거죠. 김철수, 영희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내가 아는 누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부를 집에서 보고 있으면 출근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거를 하나 더 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보는 겁니다. 이사를 가신 분들도 이걸 사서 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우리 친구 어떻게 됐어? 궁금한 게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지역에 철저히 집중하고 지역 고객에 집중하고 로컬 뉴스를 다루는 이런 포커싱 전략, 이게 이런 가공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열심히 열독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유튜브 한번 볼까요? 유튜브는요,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 어떠세요? 보시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죠? 제가 개미지옥 같아요. 저는 진짜 한번 딱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당겨요.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유튜브 아니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야, 무슨 이런 거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제 구미에 잘 맞추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뭐 검색을 안 해도 그냥 막 올라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의 모든 유저들은 유튜브의 초기 화면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숨어 있거든요. 고객별로 고객이 클릭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주 보는 주제를 다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찾아내서 그걸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있나요? 보게 되는 겁니다. 고객의 니즈를 철저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는요, 이게 가공할 만한 효과가 있는 게 숫자로 나옵니다. 뭐냐면 시청 시간 중에서 70%가 추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올려준 거라는 겁니다. 너무 밥상을 잘 차려주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을 뺏긴다는 부분에서 참 안 좋은 거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마케팅 잘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니즈를 채워준다는 거에서의 장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니즈를 그러니까 고객을 정의를 잘하고 니즈를 잘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진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TV 사례인데요. 이게 삼성 TV거든요. 옛날에 TV 이랬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을 못하지만 옛날에 TV 이것도 신형이었어요. 이런 TV였는데 이때 삼성 TV가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의 TV라고 하는 소니 TV를 다 따라잡았었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그랬는데 계속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안 되나 보다. 거의 반포기 상태였는데 삼성전자 유럽 법인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유럽 법인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TV들이 대부분 기술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소가 어떻게 되고, 뭐 화질이 어떻고, 음향이 어떻고, 어떤 거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가만히 고객을 관찰해보니 고객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고의 일본 TV들이 타겟으로 했던 것들은 일본의 기술력을 알아주는 매니아들이었어요. 그냥 기술수예요. 기술 니즈. 최고의 기술 TV를 갖고 싶어하는 그 수요는 사실은 어느 분야는 조금이거든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냐였는데 그거를 탁 건드려준 게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유럽 법인장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자, 우리는 기술 고객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취향을 가진 고객들, 그 다음에 가족들, 부부, 휴머니티, 이런 식으로 감성으로 터닝을 하고 감성 니즈를 자극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TV에 이렇게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와인잔입니다.
밑에가 와인잔 모양처럼 동그랗죠. 이전까지요 TV는 곡선을 적용을 잘 안 했었어요. 직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쫙 샤프한 뭐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동그랗게 와인잔 모양으로 만들고 쫙 와인잔 딱 떠오르시죠. 화면에서도 이렇게 와인을 탁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TV 이름을 보르도라고 붙인 겁니다. 보르도 TV. 이게 2006년에 출시가 되면서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유럽에서부터 탑으로 1등으로 올라가서 쫙 세계를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출시 첫 해에 글로벌 점유율 14.6%.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고객의 니즈를 기술로 봤을 때는 안 풀리던 것들이 감성 니즈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풀린 거죠. 그리고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년대 삼성 TV는 전 세계 탑입니다. 1등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고객을 제대로 보고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객을 정의를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또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잘 나타내 줍니다. 자, 스타벅스가요, 커피, 우리나라는 뭐 대단하잖아요. 한국 스타벅스가 미국 스타벅스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진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부진에 빠졌을 때 한국 스타벅스가 먹여 살렸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의 스타벅스 사랑이 대단하죠. 그런데 스타벅스가 호주에 들어갈 때, 한국은 사실은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호주에 들어갈 때는 거의 쾌재를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주인들이 커피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딱 1인당 커피 소비 잔수나 이런 거 딱 보고, 야, 여기는 우리를 위해 완전 차려진 밥상이구나. 신대륙이다. 신천지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두 개 들어갈 게 아니야. 그냥 왕창 들어가. 그래서 86개를 확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써있죠? 60개를 폐점했습니다. 80%가 폐점해버린 거예요. 참담하게 패배를 한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들어갈 때 호주인들, 커피를 사랑하는 호주인 이런 식으로 고객을 정의한 거예요. 너무나 많죠. 뭐 다 호주인들 다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씩 다 먹거든요. 그 다음에 호주 커피가 플랫 화이트라는 커피 아시죠? 상당히 맛있어요. 우유가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콜로 라떼 같은 거 아세요? 피콜로 라떼, 플랫 화이트 이런 게 호주에서 나온 커피예요. 그 정도로 호주 커피 사랑이 엄청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패배를 한 거죠. 완전히 엉망이 난 거죠. 그런데 그럼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슬금슬금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 50개 이상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고객을 새롭게 정의를 다시 했는데 그게 맥힌 겁니다. 뭐냐면요, 호주인들은 스타벅스를 안 가요. 제가 가서 진짜 실제로 그 호주의 택시 기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스타벅스를 막 사고 가는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아메리칸이라고, 뭐 커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호주에 에스프레소바, 커피숍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저런 데 가냐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저 완전 물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호주는 커피 수요도 되게 높은 곳이지만 로컬에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틈이 있었냐면 바로 관광객들이었어요. 관광객들은, 호주는 관광 대국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딱 갔을 때 낯선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의외로 음식은 좀 보수적일 수 있어요. 내가 입증된 곳, 내가 아는 곳에 가서 먹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안심 수요가 있어요. 안심 수요. 그러니까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잘못 먹으면 배탈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호텔 말고 딴 데 가서 먹고는 싶은데 로컬은 잘 모르겠고 오로 나띵이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면 현지 로컬 메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피콜로 라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념품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 겁니다. 스타벅스를. 그래서 호주에도 보면 관광지 막 이런데 뭐 오페라 하우스나 아니면 뭐 저기 뭐 그 골드코스트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호주의 주요 멜번이나 이런 주요 도시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항상 있어요. 잘 됩니다. 엄청 잘 돼요. 그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면 독점적인 수요가 있다는 걸 캐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타벅스가 영리하게 딴 곳에 써먹습니다. 호주와 유사한 시장이 어디 있었을까요? 베트남. 베트남이 의외로 커피 완전 강국이에요. 커피 생산도 하고요. 커피 많이 먹거든요. 여기 들어갈 때는 호주가 실수를 안 했습니다. 딱 찍어서 관광객들이 들어가 있는 하롱베이 딱딱딱딱 찍어서 들어가고, 유학생들 많은 곳, 미국 가서 스타벅스 커피 좀 먹어본 부유층들 대상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대박이었어요. 폐점 하나도 안 하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제대로 정의했을 때
정의하지 못했을 때 참담한 패배가 제대로 정의하고 니즈를 맞춰주면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세무사님들 사례에서는 어떨지 한번 봤습니다. 강남구와 포항시를 봤는데요. 지금 뭐 각 그 지역별로 골고루 다 업종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특성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국세청 지금 국세통계 데이터인데요. 보면 강남구는 서비스 도매업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포항시 같은 경우는 건설업, 제조업 같은 경우가 1, 2위로 나오는데 비록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유치를 하고 또 고객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런 비중을 좀 고려해서 마케팅에 고객을 정의하고 니즈를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구성이 다르면 마케팅 포인트 달라져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의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력으로 삼는 포인트를 어디로 좀 비중을 좀 두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비스 도매업에 대해서 좀 고려를 조금 더 비중을 두시면서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건설업, 제조업에 대한 비중을 조금 두시면서 고려하시면서 해야 되겠죠. 물론 포항시 안에서 다르겠죠. 구마다 다를 것이고 또 뭐 포항제철이 있는 쪽은 또 뭐 이렇게 다르겠죠. 말하고자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내 주변에 내 고객들, 내 타겟으로 한 시장의 고객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보고 고객을 정의한 다음에 마케팅, 그 니즈를 탐색하시고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요. 고객을 제대로 정의하고 그들의 니즈에 집중할 때 팬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나만의 전문화 포인트를 만들어라. 전문화. 진짜 너무 중요하죠. 전문화.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요. 전문화는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하이엔드 마케팅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 전문화가 되냐 안 되냐가 성패를 완전히 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쟁이 심하다는 건 경쟁가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 100명이 있어요. 100명의 브랜드를 또는 세무사님들을 어떻게 고객들이 일일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쫙 보고 여기는 뭐네 이렇게 하겠죠. 그게 전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세무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 같지 않아요. 전문화가. 제가 볼 때는.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자, 전문직 중에서 의사, 변호사 이쪽은 진짜 전문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전문 병원 한번 쳐볼까요? 딱 치면요. 이렇게 확 떠요. 엄청 많이 뜨고요. 이게 자동 검색어 완성은 한 10개 정도 뜨잖아요. 이게 10개가 아니라 한 20, 30개여서도 아마 채웠을걸요. 그 정도로 확 뜨는 겁니다. 이 정도로. 두 번째, 변호사, 전문 변호사라고 쳐봤어요. 변호사도 확 뜹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이게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이 많으세요. 이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쟁이 치열한 의사, 변호사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료업계는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목 디스크 전문, 고관절 전문, 축구 선수 전문, 야구 선수 딱 보면요, 자, 신체 부위별로 전문화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니즈별로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전문. 축구 선수 전문이라고 축구 선수만 갈까요? 아니죠. 공을 차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 선수가 간다는데 그 까다로운 축구 선수가 가서 내 몸을 맡긴다는데 얼마나 잘하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전문화가 되면 흔히들 생각하실 때 야 전문화 하면 그거 빼고 나머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흡인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됩니다. 제가 그 백종원 대표가 하는 그 골목식당을 자주 보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메뉴 많이 나오는데 15개 있는 메뉴 줄이세요. 10개 줄이세요. 5개 더 줄이세요. 근데 메뉴를 줄이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이 식당 모자래? 그 말이 나와야지만이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동네 백반집은요 다 잘해야 되죠. 백반집 가보셨죠? 백반집은 메뉴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반집은 절대로 버스 타고 안 오죠. 그런데 전문화를 갖춘 전문 식당은요 버스 타고도 오고 KTX 타고도 오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비행기가 안 되니까 못 가시지만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주말 되면 라면 먹으러 일본 건너가시는 분들 계셨어요. 전문집. 전문이거든요.
그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 원거리를 전국구로 뛰려면 전문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변호사 업계 한번 볼까요? 이쪽도 보면 산재 전문, 노동법 전문, 해양소송 전문 이렇게 법률별로 전문화가 돼 있고 고객 니즈별로도 돼 있습니다. 촘촘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고객들 산재, 노동법 이렇게 이쪽에 아주 갈급하신 분들, 시급하신 분들, 문제 해결이 아주 필요하신 분들을 펜으로 딱 잡는 겁니다. 이분들이 갔더니 야, 나 진짜 너무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갔더니 너무 잘해주더라. 다음에 이분들 다른 소송 붙으면 여기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다음 거기 그거 끝내주고 잘해주면 나머지도 다 잘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쓰는 거죠. 전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변호사 업계는 이게 너무 주요하니까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협회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문 변호사 인증 제도가 있어요. 이 분야는 이 변호사가 최고입니다. 라는 걸 인증해 주는 인증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전문화가 진행이 많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은요.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세무사업계.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전문화가 매우 많이 진행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세무사님들 아주 빠르시거든요. 최근에 특히 세무사업을 개업하신 젊은 세무사님들은 마인드가 상당히 빠르시고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많이 진행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좀 액션이죠. 액션 해야죠. 그래서 전문 세무사로서의 어떤 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세무사님들께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뭐가 1등일까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승계 및 상속 컨설팅 가지급금이 1등입니다. 공동 1위입니다. 62.4%.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법인전환 컨설팅, 조세불복, 차면 주식 정리. 비슷하죠?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렇죠? 비슷하죠? 이미 세무사님들께서도 이렇게 내가 이런 분야로 전문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쟁의 강도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트리거로 딱 당겨지면 제가 볼 때도 확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겠죠.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세무사님들께서는 강의 듣고 좋은 강의 들어서 하지 마시고요. 야, 전문화 지금 액션하자 이제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야지 바뀝니다. 미래는요. 지금 생각 공상으로는 바뀌지 않거든요. 행동하는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발걸음이 바꾸는 겁니다. 오늘 강의 이후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전문화가 진행이 되면 뭐가 좋으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하이엔드 전략에 이익률을 증대시키고 매출을 방어하는 또는 가격을 사수하는 여러 가지 초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3단 케이크 전략입니다. 케이크, 먹는 케이크 비슷합니다. 3단으로 됐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일반, 프리미엄, 최상위,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밑단은요. 가장 넓은 고객들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 아시죠? 착한 가격. 이익률도 그냥 조금 낮은 이익률. 두 번째는 조금 적은 고객이 들어오지만 이익률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 위에 있는 최상위는 뭐냐면요. 아이코닉한 겁니다. 야, 거기 이거 뭐 진짜 막 그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사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최상위는 결정판이죠. 이거는 하나의 단가가 뭐 그냥 뭐 진짜로 몇 억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그런 게 최상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요. 밑에서는 매출을 채워주고 위에서는 이익률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과 이익률을 같이 잡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보셨죠? 그런 브랜드들이 이런 전략을 잘 씁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됐을 때 이익률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도입 검토, 관찰 이게 바로 이런 거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툴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자문했던 회사에 제네시스를 제가 자문했었거든요. 현대자동차에. 그때 이 제네시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단계를 막아줬던. 한 2010년쯤에요. 현대자동차 상당히 위기였어요. 그 당시 그림을 보면 암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하락되고 있었어요. 매출이 줄고 있었고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고 이익률은 더 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외제차 유럽산을 필두로 한 외제차들이 위를 치고 들어오니까 방어를 못하는 겁니다. 이익률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어해야 되겠다고 에코우스 같은 차들 내놨지만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밑에 있는 아반떼, 그랜저와 같은 선상으로 마케팅을 했거든요. 매스로 마케팅을 해서 일반 마케팅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야심차게 도입했던 브랜드가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이걸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금 결실을 완전히 맺은 거죠. 지금 제네시스는 마케팅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자문을 했을 때요. 제네시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달라고 했던 게 BMW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BMW, 벤츠, 그 다음에는 롤스로이스로 올라가요. 점점점.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엔드적인 걸 요청을 하거든요. 그럴 땐 바뀌었는데 제네시스는 그런 방식으로 하이엔드적인 걸 도입을 해서 지금 완전히 성공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유럽부터 제네시스가 치고 들어가고 밑에가 팔리는 거죠. 아주 전형적으로 잘 먹히는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윗단이 치고 나간 매력도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 윗단은 하이엔드적인 그 전략과 마케팅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와 내가 제네시스는 사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 그랜저. 왜? 제네시스는 조금 다음에 좀 더 내가 좀 성공해서 사겠다 하고 이제 사는 건데 그래도 제네시스 라인이잖아요. 밑에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맥히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미주에도 그렇고요. 그랜저는 아반떼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런데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제네시스가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세무사님들 이 스마트 하시는 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위에 있는 K계 상단의 요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기장 조정 서비스는 메인 우리 서비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서비스는 전문화 서비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전문화 서비스. 이거는 프리미엄입니다. 단가가 높잖아요, 당연히.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최상위 라인,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직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만 단초가 뒤에 있습니다. 한번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서비스 라인업을 차등화해서 단을 쌓아야 된다. 내 단이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하시면 위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액 많이 안 늘고 이익률 떨어지고 있는 거 요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하락 압력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문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쪼개서 내가 전문화를 삼을 영역이 어딘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까 설문조사 보셨죠? 가지급금, 주식이동, 승계, 부동산 같은 니즈별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금별로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이런 거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저도 궁금한 겁니다. 이 부분. 누가 전문가신지. 그 다음에 업종별로 건설 전문, 병의원 전문, 도소매 전문. 이런 니즈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같은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나 건설업인데 어떤 세무사 끝내주기 잘해줘서 건설업이 완전히 정통하거든. 그분한테 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 확 몰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분 소개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전문화가 되면 좋은 게 있어요. 경험 곡선이 쌓입니다. 한 분야를 정통하게 해서 하고 나면 그거를 연결해서 확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가치를 올리는 것, 지식적인 우위에서 서기에 상당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문화 꼭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전문화 포인트가 분명할 때 팬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종 결합으로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라. 이종 결합입니다. 이종 결합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CEO께서 세무사님들께 문의하는 비세무 관련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세무사님들께 여쭤본 겁니다.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위 80.7% 직원 노무 고민, 2위 법률 송무 46%, 3위 회사 자금 운용, 4위 매출 이익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직원 노무가 제일 많습니다. 법률 속무에 대한 부분도 많고요. 근데 저는 이걸 쭉 보면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를 쭉 보면서 자, 직원 노무, 자금 조달, 법률 속무 이런 거는 사실은 세무사님들께 익히 말씀을 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속성이 좀 비슷하잖아요. 세무적인 속성과 붙어 있잖아요. 직원들 어떤 관리적인 문제, 이슈가 붙어 있는데 매출이익률에 대한 고민은 38%가 나온 거 이게 좀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이익률은 마케팅이거든요. 세무사님들한테 마케팅을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답답하면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진짜로. 그래서 아마도 세무사님들, 우리 세무사가 이건 모를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0분이나 되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걸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필요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요구입니다. 니즈죠. 그러면 자, 우리가요, 마케팅이 이루어지려면 시장의 요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어. 맞춰줄 의사도 없어.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님들께 여쭤본 겁니다. 자, 우리 세무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 세무사 업무와 함께 제공하면 좋을 서비스가 뭘까요? 여쭤봤습니다. 세무사님들께서 딱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1위 직원 노무 고민, 2위 매출이익률, 3위 자금 조달, 4위 법률 속무, 회사 자금 운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 좀 반전이 좀 있지 않은가요? 저는 이걸 보고 더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당연히 직원 노무는 1위가 맞는데 이게 왜 2등이냐는 거죠. 세무사님들 마케팅 잘 아시나요? 선생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무사님들은 이 세무의 전문 지식이 딥하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영역인데 이거를 2위로 꼽으시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세무사업과 지금 하고 있는 거 병행해서 이종 결합을 시켜본다면 마케팅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자금 조달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의 요구가 있고 우리의 능력 또는 의사가 있는 거 이거 두 개 결합시켜 보면 딱 나오겠죠. 보면요. 세무사업 영역 확정을 위해 기존 세무사업 요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CEO들이 말씀 주신 거하고 세무사님들이 우리 업과 지금 어울려 라고 하는 것을 결합시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직원 노무 고민은요. 시장에서는 80.7%가 원하셨는데 의외로 세무사님들께서는 이거 별로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 주시는 것 같아요. 훨씬 작아요. 52%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아마도 실제로 도입을 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거나 뭔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위는요. 요거네요. 자, 매출이익률 고민. 시장에서는 38.7%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무사님들께서는 야 이거 의외로 우리랑 맞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케팅이 맞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 이것도 33%인데 41.6%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법률 속무 고민도 46%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사업은 좀 힘들 것 같아라고 말씀 주신 게 30.7%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서비스를 우리하고 한번 붙여볼 수 있을까? 뭔가 좀 답이 조금 나오시죠? 네. 그래서 아까 이종 결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종 결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있어요. 시계는요. 전자시계 싼 거는 요새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뭐 2, 3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고 시간만 버는 거는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기 측정하는 거, 맥박 측정하고, 뭐 심장 박동수 측정하고, 심지어는 뭐 당 측정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기도 의료기기인데, 의료기기도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요. 보시면 저렴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와 의료기기를 붙이면 스마트워치가 나오죠. 이렇게 스마트워치 가격이 어떤가요? 못해도 한 30만 원, 비싼 거는 50, 70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싼 거 붙였는데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비싼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가치를 줘요. 그러니까 구매가 이루어지죠. 지금 웨어러블 특히나 스마트워치는 돌풍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많이 차고 계실 것 같고요. 이미 차고 계신 분도 보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면 이종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면요. 새로운 수요가 자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객단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갖고 계신 분 또 하나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기존 고객들께서도
새로운 가치가 결합된 거 있다면 꿈에도 하고 단가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자,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은 톡을 하는 거고, 자, 이거는 택시 콜이잖아요. 카카오톡과 택시가 붙으면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사실 카카오 택시 서비스잖아요. 어떠세요? 써보셨어요? 쓰고 계시죠? 저는 이거 쓰면서 와 진짜 편하구나. 이거는요. 이전 결합을 통해서 어떤 수요를 만족시키냐면 제가 볼 때는 안심 수요. 뭐냐면 택시를 탔을 때 어떤 기사님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기사님, 예를 들어서 누구 택시를 불러줬어요. 근데 어떤 기사님이 갈 줄 모르면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콜택시인데. 그런데 카카오 택시는 딱 부르자마자 기사님 프로필 딱 뜨는 거예요. 얼굴 딱 뜨고 차 번호 딱 뜨고 성함 이렇게 딱 뜨고 전화번호 딱 뜨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저기 학원에 있는데 전화로 불러줬어요. 그러면 어떤 기사님이 있는지가 나오고 타면 탔다고 딱 문자가 메시지가 와요. 그 다음에 오고 있는 게 맵으로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손바닥 끝이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뒤에 도착하는구나. 안심이 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겁니다. 메신저 서비스와 택시라는 서비스가 결합이 됐을 때, 이전 결합이 됐을 때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폭발적인 반응인 겁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그죠? 그 정도로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전 결합이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준다는 거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해보면요. 이전 결합을 통해서 팬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태계를 구축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무 기본 서비스와 노무, 세무 서비스와 마케팅, 세무 서비스와 법률, 자금, 특허 이런 걸 붙여 보시면 고객들이 우리 김세무사가 세무는 끝내주기 잘하는데 마케팅까지도 거기서 좀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나? 노무도 알아서 해줘? 야 그러면 우리 그 김세무사 진짜 유능한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나 이거 좀 다 좀 맡겨봐. 담당 소개시켜주고 거기서 해주니까. 아니 이런 것들이 되면서 부가적으로 세무과 엮여 들어가면 강점이 있거든요. 이걸 알고 세무를 하는 것과 아닌 것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왜 세무 따로 마케팅 따로 노무 따로 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만약에 해준다면 저는 거기 맡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종 결합을 통해서 하면 팬이 만들어진다,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직원들과 세무업의 가치를 공유하라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공유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설문조사 결과가 그걸 말해주거든요. 자, 현재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CEO들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족 48.5, 매우 만족 17%, 긍정 답변이 65.5%.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만족하시는 느낌이 드시죠?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오전 평균으로 3.71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마케팅을 하는 기준에서 3.7이면 낙제입니다. 마케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3.71이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고 보시면 3.71이 나오잖아요. 평점이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품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거 또는 그 서비스를 보고 서비스를 가입하는 거 전환율이 확 떨어집니다. 저는요 마케팅을 할 때 이거 4.5 이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케팅 의뢰가 들어오면 4.5가 되도록 무조건 만든 다음에 마케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4.5가 안 나오면 실패할 게 뻔하고 재구매가 안 붙는데 고객이 이탈하는데 왜 그 서비스를 합니까? 그리고 하이엔드 철학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엔드는 그 동급에서 최고의 만족을 주는 제품이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할 때는 4.5 이상 4.7, 5.0도 나옵니다. 많이. 왜냐하면 그 정도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세무사님들과 만약 마케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 끌어올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점수는 좀 불만스럽다. 제가 볼 때는 아쉽다 라고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질문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무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기장업체 CEO님께 여쭤봤어요. 얼마가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으세요?
비용인데 우리 그래도 기장업체 CEO님들이 저거 뭐 돈 몇 푼 때문에 아이 뭐 이걸 하겠어라 생각하시겠죠. 근데 놀랍게도 45.1% 거의 하프 반 정도나 되는 CEO님들이 그 몇 푼 때문에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섭섭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죠? 우리 세무사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은 그 몇 푼 때문에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세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세무 서비스 영역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너무 잘해서 문제인 거예요. 다들 너무 잘하시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가보면 다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뭐 어떤 격차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의외로 이 고객 서비스 영역이 어떻게 보면 그 키를 쥐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고객 서비스 영역은 직원분들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우리 서비스업 자체 이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우리 기장 고객 기업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에러를 해결해주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직접 접촉하는 사례, 그 다음에 또 상황들이 보면 아까 앞에서도 저희가 그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기가 사실 힘듭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단초를 좀 드리기 위해서 유사한 사례를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일본에 가면 신칸센이라는 고속철도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청소를 하는 회사, 용역 회사가 테스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우리랑 좀 비슷해요. 우리 세무사업이 좀 비슷한데 뭔가 어떤 그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죠. 청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신칸센이요 12분을 정차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분 있어요. 7분이라는 시간 동안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받고 제공을 하다 보니 처우를 파격적으로 해줄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7분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직원분에게 상당히 어떤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이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처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이 회사를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가 촬영을 해왔어요. 너무 서비스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서비스가 끝나고 나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관객들이 여기 승객들이죠. 승객들이 대기하고 다 박수를 막 칩니다. 우와, 최고라고. 그리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전까지는요,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처우도 별로 안 좋고, 나는 그냥 청소 노동자야. 청소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날 리가 없죠. 그냥 노동처럼만 느껴지고 그냥 일적으로 계속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임원이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청소 노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7분간 최고의 청소 쇼를 펼치는 배우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끝내주기 한번 고민해보자. 진짜로 딱 신칸센이 들어오면 서로 하자 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쇼 한번 하자. 쇼타임. 하고 쫙 하는데 쇼를 하는 배우니까 정말 끝내주기 정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청소하고 나오면 아까 박수 친다고 그랬잖아요. 박수를 막 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분들이 이렇게 막 밝은 표정으로 막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있거든, 청소가. 그러니까 너무 웃으면서 기분 좋게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보람을 완전히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테스에 있는 새롭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미소를 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엔젤입니다. 그리고 엔젤 노트를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의 엔젤, 우리가 천사로서 한 걸 막 적으라고 합니다. 그걸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교류하고 읽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치어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의식을 가지게 되고 바뀐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사무소의 직원분들도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가 잘 안 되면, 기장이 잘 안 되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제대로 뛰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근데 그걸 알아서 깨달으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무사님들께서 좀 깨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의식으로. 당신들이 아는 우리 직원분들, 여러분이 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위대하고 정말 좋은 서비스다라는 걸 한번 깨워주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인사이트를 얻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의식을 부여하면서 바꿨던 사례예요. 비슷합니다. 이 경우도 호텔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랑 비슷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호텔의 메인 서비스는 객실 서비스입니다. 객실 서비스가 차별이 별로 안 돼요. 다 잘합니다. 우리 세무 서비스 비슷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장 서비스, 조정 서비스 비슷합니다. 다 잘합니다. 차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리츠 칼튼 호텔 같은 경우는 자, 메인인 객실 서비스가 차별화가 힘드니까 우리는 직원들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로 차별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비슷하죠? 세무 서비스가 별 차이가 차별화 포인트가 되기 힘드니 직원들의 서비스로 해야 되겠다. 고객 서비스를 높여야 되겠다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골드 스탠더드라고 하는 카드를 지급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을 쓴 겁니다. 그거를 보고 조례를 하고 각오를 다지고 아까 쇼하는 것처럼 딱 하고 아침에 조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객들의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딱 끝나고 딱 들어오면 진짜로 야, 우리 오늘 제대로 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직원들이 스스로가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200 또는 $300입니다.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사무소에 직원들이 이런 재량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지금 기프티콘 같은 거 쉽게 날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장 고객들 관리하는 직원 담당자 있잖아요. 생일 때 커피 한 잔 보내주고 선물도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담아서 해준다면 지금 이 리츠 칼튼처럼 고객들이 세무 서비스는 너무 잘해주는데 고객 서비스까지 좋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CEO님들은 우리 세무사님들이 잡아줄 거잖아요. 직원들이 일선 담당자까지 잡아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츠 칼튼은요, 아까처럼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직원들에 대해서 새롭게 프로의식을 무장시켜주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리츠 칼튼에 오는 분들이 누구세요? 신사숙녀들이 오시죠. 여러분들 그분들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신사숙녀에게 봉사하는 신사숙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건 우리가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있구나. 우리도 귀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는 만큼 또 해줘야 되겠다. 사실 리츠 칼튼이 그렇다고 보수가 곱하기 2일까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재정의를 해주고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들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을 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이 달라졌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가 캐치할 만한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무언가 색다른 또는 지금과는 다른 마케팅적인 시도,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 한다면 더 좋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직원까지 한마음으로 서비스 의미를 공유할 때 팬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4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쭉 듣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보면 첫 번째, 고객을 정의하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라. 두 번째, 나만의 전문화 포인트를 만들어라. 세 번째, 이종 결합으로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라. 네 번째, 직원과 세무업의 가치를 공유하라.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하시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이 4행의 시로 끝을 내겠는데요. 이 시는요, 조선 정조 때의 문인인 유한준이 쓴 시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랑하십니까? 아, 무슨 사랑을 지금 사랑하십니까? 다시 재차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누구를요? 그게 바로 고객 정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객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엔드 마케팅이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로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고객을 사랑하는 분들이세요. 제가 인터뷰를 간 적이 있어요. 이 전에 인터뷰를 갔는데 그 세무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고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눈에서 사랑이 이렇게 묻어난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보이는 겁니다. 고객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객 니즈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객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지금 답답하고 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정의가 되고 니즈를 알게 되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요? 솔루션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 또는 미래가 열리는 거죠. 오늘 하이엔드 마케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마지막 엔딩 메시지를 보시고 고객을 정의하고 니즈를 보고 그걸 채워주시라고 하신다면 하이엔드 마케팅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